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물류관리사 대비 물류 관련 법규 단기환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류 관련 법규를 담당할 전표원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우리 물류관리사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물류관리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합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물류 관련 법규가 상당히 어렵고 과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류 관련 법규만 좀 점수를 커버하시면 합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규가 워낙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하죠. 하지만 법규가 과락을 맞을 과목은 아닙니다. 조금만 성실하게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락도 피하시고 과락을 피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점수가 일정 정도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 관련 법규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문제가 출제되고요.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이죠.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물류시설법이라고 약칭해서 하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10문제짜리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화물자동차법이라고 줄여서 하죠. 화물자동차법. 나머지는 이제 소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하나는 철도사업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마지막으로 이제 농안법이라고 하는데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안법. 자, 7개 법률로 되어 있죠. 문제수를 보면 여기가 8개, 여기도 8개, 여기는 뭐 5개에서 한 6개 정도까지 출제되죠. 얘는 10개 픽스가 되어 있고요. 철도사업법은 뭐 얘는 3개에서 보통 4개. 보통 4개가 많이 나와요. 얘 4개, 얘 5개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출제자에 따라서. 항만운송사업법은 3문제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농안법도 2문제.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된다. 40개. 40문제를 푸는데 과락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과락 목표로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거. 16개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과락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짧은 시간 내에 법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고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문제화시켜서 나왔을 때 맞추기가 꽤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상식이 아닌 것이죠.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걸 거기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안다면 맞출 수가 있다. 일단 자, 이 4개 법, 그 다음에 3개 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적어도 물류정책기본법은 여러분들이 다 맞는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물류정책기본법은 여러분들이 물류관리론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운송론이라든가 이런 공부할 때 같이 결부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류의 공동화, 표준화, 뭐 그런 전문화 이런 것들, 아니면 제3자 물류, 친환경 물류 이런 거 다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가 많아요. 물류의 효율화. 뭐 우리 항상 물류의 효율화 합리화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것들 표준화도 나오고 공동화도 나오고 뭐 자동화도 나오고 다 똑같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법에만 이게 많이 나와요. 다른 법에는 별로 안 나와요. 이거 이외에도 제3자 물류 3PL 그렇죠? 이것도 이 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물류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죠. 등등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법률은 다 맞는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법률에 나머지 법률에서 이용되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시는 게 아주 좋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나오죠. 용어의 정의도 나오고요.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법률이 될지 모르겠지만 2-3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용어의 정의. 두 번째는 계획이란 게 있어요. 계획. 이 계획이라는 놈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 계획 전에는 사전 조사라는 게 있고 조사 다음에는 기본 계획이란 걸 하고 기본 계획 이후에는 기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요. 시행계획. 각각의 내용들이 첫 번째 법률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와꾸를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조사에는 뭐가 필요한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뭐가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공통정의 사항들 들어보면 수리권자가 누군지. 사람이죠, 사람. 주체예요, 주어. 주어예요, 주어. 수리비의 주기가 얼마인지, 숫자죠. 몇 년 단위로 하는지, 그 다음에 수리비 내용이 뭔지, 수리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타 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른 법률에도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법률에서 이걸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이것도 사업법이죠. 철도사업법이고요. 항만운송사업법이에요. 법명이 사업이에요. 우리 법에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사업들이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물리정책기본법. 여기 사업법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업이 나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사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국제물류론에서 배웠던 프레이드 포워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그래요. 법률적인 용어죠,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도 공부하는 요령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에 그게 떡하니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면 계획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 사업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죠. 사업. 무슨 사업이죠? 땡땡 사업이야. 국제물류주선업이라고 한다면 저 사업이죠. 저 사업은 3단계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첫 번째, 사업 초기 단계죠. 효력 발생. 다른 말로는 사업의 경영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들이 있어요. 행정행위들.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한테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어요. 등록.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한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아야 돼. 면허. 그 다음에 우리 물리시설법에 가면 허가를 받아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어. 허가. 그 밖에 인가, 신고 등등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있다라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하죠. 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등록이면 등록 기준, 면허면 면허 기준, 허가면 허가 기준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여기 보면 숫자도 많이 나오죠. 숫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법규는 어때요? 다 글씨로 돼 있어요. 법조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은 빽빽히 알알이 보여요. 글씨로 돼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숫자가 하나씩 턱턱 나오면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키포인트.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꼬는 거 상당히 어려워. 숫자 하나 바꾸면 되게 쉬워지죠.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한 요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결격사유라고 해요. 결격사유. 사업마다 결격사유가 좀 달라요. 이거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는 미한금파라고 옛날에 돼 있었습니다. 옛날 미, 한, 금, 파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파산자 이런 것들 민법에서는 예전에 결격사유라고 해서 4대 결격사유가 있는데 용어가 좀 바뀌었죠. 미성년자는 똑같아요. 우리 법에도 좀 나오고 있고요.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어요. 파산자는 똑같이 파산자죠. 자, 민법에서는 이런데 우리 법에는 좀 달라요. 좀 달라서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업의 효력이 발생됐으면 효력이 변경되기도 하겠죠. 효력의 변경이 있습니다. 효력의 변경. 중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갖다가 변경 등록을 해야 돼. 중요한 사항은. 그렇죠? 면허도 중요한 사항은 면허, 그렇죠? 변경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 변경해야 돼, 변경. 중요한 사항은 변경,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가름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 의무의 승계요. 사업의 승계. 사업의 승계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도 양수. 자기가 다 무슨 사업이잖아요. 사업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잖아요. 다른 법인한테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양도와 양수. 그 다음에 합병이라는 게 있죠. 양도, 양수, 합병. 얘네들은 다 법인, 개인 다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만 가능한 게 있어요.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상속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상속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법률이 나온다. 하나는 철도 사업에 가면 전용철도 운영. 얘네들은 상속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도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도 상속이 나온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 또 하나는 철도사업법에 가면 전용철도 운영 부분은 상속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숫자랑 관련이 된다. 자, 마지막 단계. 사업도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생로병사가 있어요.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기업도 사업도 태어났다가 변경했다가 소멸을 합니다. 효력 소멸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사업하다 관두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휴업이라든가 폐업이에요. 휴업이라든가 폐업. 휴폐업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신고 규정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는 휴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래도 다 행정행위랑 또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내 뜻에 의하는 거고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 법에 의해서 하지 말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취소라고 그래요. 취소. 또는 무효도 있죠. 최근에 무효에 관련된 법 내용이 우리 법에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이게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취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적 취소가 있고 하나는 절대적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적 취소는 봐주는 거야. 한번 걸렸는데 1차 걸리면 뭐 경고, 주의조치, 2차 걸리면 영업정지 30일, 3차 걸리면 영업정지 60일, 4차 걸리면 영업 취소, 아니면 사업 취소,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취소예요. 거기에 비해서 절대적 취소는 한 번 걸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여기 해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애들. 거짓부정이에요. 거짓부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했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아웃이에요. 거짓부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정지기간이에요. 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다가 영업을 하다 걸리면 이것도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 순간 아웃, 끝인 것이죠. 만약 영업정지 30일 먹었는데 30일 동안 근신하고 사업하면 안 되죠. 영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몰래 사업하다 걸렸어요. 몰래 영업하다 걸렸습니다. 완전히 아웃입니다. 그거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결격사유. 요거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공통적인 절대적 취소사항이고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에 얘네들은 다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무효는 효과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무효 규정 관련해서는 위수탁제도와 관련돼서 무효 규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 전에는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청문이라고 한다. 청문 규정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애죠. 다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업, 국제물류주선업부터 해가 사업마다 다 있어요. 여기는 국제물류주선업 사업. 자, 물류시설법에 가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물류창고업, 그쵸? 다 사업들이 나온단 말이죠. 사업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 변경,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도 대규모 점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규모 점포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자치시장, 지장, 군수, 구청장 얘네들한테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기는 사업법이에요. 법명이 사업법입니다. 다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우리 문제의 상당수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까 계획에 관련된 거, 사업에 관련된 게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다음 중 물류정책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것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문장이 생각보다는 길어요. 법조문들이 대부분 길기 때문에 실제 문제도 법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문장이 길어요. 다른 과목들은 짤막짤막하지만 얘는 상당히 길어요. 지문 보면 보통 2줄은 기본이에요. 많은 경우 3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읽다가 끝납니다. 읽다가. 뭘 묻는지 읽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10줄 읽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답까지 못 맞췄어. 아웃입니다. 이건 아웃이에요. 출제자들이 이렇게 길게 낼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 읽으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포인트를 잘 잡으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주어예요. 주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틀린 것으로 많이 나오는 게 주어다. 주어. 주어들, 주체죠. 아까 여기 주체 말씀드렸나요? 주체. 주체 안 나왔나요, 여기? 자, 계획 보면은 계획에 수리권자라는 게 나와요. 수리권자. 수리권자는 사람이잖아요. 주어예요, 주어. 주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어다. 주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주어를 줄여서 이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물류에 관련돼서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많이 나와요. 둘이 공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장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사람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나오죠. 또 하나는 지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도지사의 시장이랑 여기 시장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뭐야? 여기 시장은 특별광역시장입니다. 여기는 조그만 단위, 뭐 부천시장, 남양주시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지사한테 그렇죠. 권한을 갖다가 밑에 있는 애들이죠. 도지사 권한 밑에 있는 사람들. 자, 얘네들이 주어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맞는지 여부를 갖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가장 틀린 걸로 많이 나온다. 또 하나. 이 주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행위. 아까 행정행위라고 그랬죠? 이 행정행위가 맞는지 봐야 된다. 등록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면허인지, 인가인지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 또 보다 보면 숫자가 나와. 숫자가 나오면 이건 키포인트예요. 이게 100분의 10인지, 그렇죠? 아니 31인지, 91인지, 아니면 5%인지, 10%인지 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살필 사항은 서술어죠. 서술어. 끝난다 할 때 서술어를 잘 보셔야 된다. 할 수 있단지, 해야만 한단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더라도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주어가 맞는지, 여기 나와 있는 주어 행정행위가 맞는지, 아니면 그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 서술어가 맞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할 수 있는단지, 해야만 한단지 이런 것들이 중요사항으로 등장한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가겠습니다. 챕터 1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의 기본적인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흐름도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중요 4법에는 흐름도를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쏟아지죠. 자, 1번 총칙입니다. 법의 목적, 이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 보면 물류의 정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물류사업의 종류, 별표입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네, 물류체계, 그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도 중요하죠. 자기, 타인, 자기. 타인, 자기, 타인. 이런 식으로. 타인, 자기, 타인. 타인의 수요.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그렇죠? 타인의 물리시설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타인, 자기, 타인. 이게 시험에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2번 보면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인데 물류정책입니다.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그 다음에 물류정책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여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획이 보면 기본적으로 사전 조사가 있고요. 조사 다음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엔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수립권자. 수립을 누가 하는지, 주사는 누가 하는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는지가 중요하겠고, 수립의 주기가 있겠죠? 몇 년 단위로 하는지, 이게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얘는 주어에 관련된 거고요. 근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10몇 가지씩 나와 있어요.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 행위랑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정책위원회 조직이 나오는데 위원회 조직도 한두 문제 꼭 출제가 된다. 여타의 법률에 다 있습니다. 자, 3번 물류체계의 효율화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이런 것도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화, 자동화, 표준화, 정보화다. 그 중에 물류정보화는 무조건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 체크. 그 다음에 공동화, 자동화, 표준화는 돌아가면서 하나. 그 다음에 4번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3자 물류, 그다음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근데 사업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이라는 게 나오죠. 국제물류주선업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그 밖에 물류관리사 제도가 나오는데 물류관리사 제도에 관한 내용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거기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5번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와 관련된 부분 친환경 물류 나오죠? 별표입니다. 별표. 그다음에 국제물류 촉진 지원, 그 다음에 공동 유치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6번에 보면 보칙 및 벌칙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중요합니다. 특히 보칙 중에서 과징금 매우 중요하고요. 벌칙도 가끔씩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청문, 별표. 과징금 청문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과징금과 어디서 또 하나 청문. 과징금 청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징금 관련된 내용이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보칙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과징금이라는 놈, 과징금. 그 다음에 벌칙이 나오고 또 하나 청문이라는 애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보칙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과징금은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다. 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책 다 개정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 관련된 기본법이 하나 생겼단 말이죠. 행정 관련된 기본법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분할 납부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다라고 다 법마다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행정기본법이 생기면서 가능하도록 다 바뀌었단 말이죠. 이거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금액이잖아요. 돈으로 내는 건데 돈으로 내는 금액 중에 또 바뀐 게 있어요. 또 새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올해 가장 큰 개정사항이다. 얼마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하죠. 이거 2022년도에 바로 바뀐 거예요. 청문회 관련된 내용도 아주 중요한 보칙사항 중에 하나고요. 청문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취소당했습니다. 자격 취소를 당하든지 아니면 등록 취소, 허가 취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화물주동체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의 허가를 어렵게 받은 사람이야. 허가 받았는데 부정한 방법 뭐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 이거죠. 아니면 내가 물류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자격증 누구한테 빌려주래. 그러다 걸렸어요. 난 빌려주기 싫었는데 걸렸단 말이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익이 박탈되는 거죠. 수익이 침해된다 그래요. 수익이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청문이라는 걸 규정해 놨습니다. 청문을 통해서 변명의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그 변명의 기회를 줘서 그 변명이 타당하다면 봐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3페이지에 있는 물정책 기본법 흐름들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4페이지 보도록 하죠. 총칙, 법의 목적 나와 있는데 물정책 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해서 국내외 물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근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물류체계 효율화에 관련된 거, 합리화, 효율화, 그렇죠? 물류의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제3자 물류,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제도, 그렇죠? 국제물류 주선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화를 위해서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다 계획이죠.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 다음에 계획 전에 조사 이런 것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지원. 우리 법에 보면 지원, 서포트하는 규정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물류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원사항이에요. 지원사항. 물론 기업에서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화법 이런 데 가면 지원사항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다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물류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죠. 물류의 정의. 물류의 정의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 9, 11, 21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건 정답으로 나온 게 대부분 그렇고요. 자, 정의 보시면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류라고 한다. 물류라고 한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어요.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한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조달 생산되어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얘네들 물류라고 한단 말이죠. 자, 조달 생산 이거 뭡니까? 이렇게 가는 거 순물류라고 그래요. 순물류. 포딩 물류라고 그러죠. 여기 몇 개 빠졌어요. 법에서는 이것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하지만 뭐 사내 물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판매 물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영물류죠. 회수, 폐기 또 하나 반품 물류 있죠. 반품 물류. 우리 법에서는 순물류와 영물류를 용어에 정의해서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 세 가지 뭡니까? 물류의 3대 기능이죠. 이에 부과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물류 정보도 뭐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합쳐서 제조란 게 나올 수 있는데 제조는 아닙니다. 물류는 대표적인 3차 산업이에요. 서비스 산업이에요. 제조는 2차 산업이죠. 제조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자, 양가로 2번 보면 물류 사업 되어 있습니다. 10부터 16, 18, 19, 23, 25 엄청 나오죠. 박스 보십시오. 물류 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다음을 얘기한다. 가나다라.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운송선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화물 운송의 주선, 물류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그다음에 물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가부터 다까지 물류사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 물류서비스업. 일단 크게 보면 대분류 4가지. 옆에 페이지 별표를 보세요. 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입니다. 대분류,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세 번째가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물류 서비스업이 제일 많아요. 화물 운송업 보시면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철도는 여기 없습니다. 세분류에 철도는 없다. 왜? 철도는 육상 화물 운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의외로 파이프라인이 세분류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물류시설 운영업 보시면 창고업,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이거 당연한 것들이죠. 물류 서비스업이 중요한데요. 물류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화물 주선업, 장비 임대업, 화물 정보 처리업, 물류 컨설팅업, 해운 부대 사업.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 굵은 글씨 두 가지가 있어요. 굵은 글씨 2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돼 있냐? 항만 운송 사업.
항만 운송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만 운송이에요. 운송. 골 때리죠. 또 하나는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에요. 이 용어만 본다면 운송사업, 운송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대분류 처음에 나와 있는 화물 운송업에 해당하겠거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는 물류 서비스업이에요.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항만운송사업법에 가면 쉽게 할 수가 있어. 자, 여기 말은 운송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운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항만하역도 들어가 있고요. 항만하역사업, 그 다음에 검수, 검량, 감정사업으로 구성해요. 다 서비스하는 거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은 일단 관련이에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은 아니란 말이죠. 물품을 대주는 선용품 공급업이라든가 컨테이너 수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다 뭡니까?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항만운송 관련업, 항만운송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키포인트다. 아주 중요하겠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항만운송 관련업, 항만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연료 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이런 것들,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 감정, 그 다음에 검량에 관한 내용들 쭉 나와 있죠. 다 서비스, 실제 운송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죠. 넘어가면 양으로 3번 물류시설.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얘기한다. 화물의 운송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두 번째, 운송보관 하역 등에 부과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물류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3번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 표준화는 없죠. 표준화 없음. 거기 써놓으세요. 그 다음 1부터 3까지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법이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가면 거기 제2조 1호 법의 용어의 정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 훨씬 더 잘 나온다. 네 번째,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 전부 아닙니다. 일부 또는 전부예요. 5번, 국제물류주선업. FF죠? 프레이드 포워더. 프레이드 포워더 잘 나오죠, 이거. FF. 화물 운송론에도 시험에 나오고 국제물류론에도 나오는 거. 프레이트. 포워더. 우리 포딩 얘기하죠. 포딩이 이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 타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동그라미,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해서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것. 어때요? 얘는 입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입만. 실제로 포딩에서 가면 사무실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박을 가지고 있기래요. 얘는 항공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중개만 해주는 거죠, 중개만. 자, 6번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로 법에 되어 있어요. 네, 박스 3번 물류주체별 책무가 나와 있으니 한번 쭉 보시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됐습니다. 자, 7페이지 가면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나와 있죠. 박스 1번 물류 현황조사, 계획의 수립 변경 전에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3단계로 되어 있다. 자, 양가로 1번 국가물류 현황조사 법 제7조죠.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조사권자는 누구냐? 국장 또는 해장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여서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줄여서 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물류 현황조사는 조사권자가 누구? 국장 또는이죠. 또는 해장이에요. 국장 또는 회장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수립의 계획 변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거 밑줄 쫙이죠. 밑에 박스 보세요. 9번 조사권자, 국가물류 현황조사는 국장 또는 회장, 지역은 지역에서 하니까 시도지사가 된다. 자료 제출의 요청도 있고요. 국장 또는 회장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업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아니면 시도지사, 그 밖에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한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국장 또는
해장이 주어 빗줄 빡이죠. 동그라미 3번 25회 때 지문 하나로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이라는 게 나와요. 지침이 나오고 지침을 누가 만드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라는 거죠. 국장은 밑줄이에요. 주어예요. 물류 현황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적인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은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라. 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장관들이 뭘 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누구랑 하느냐? 중요해요. 이거 공통점이 있죠. 관계 중앙입니다. 얘 어때요? 중앙행정기관 장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이죠.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가 되어 있는 애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가장 관계 있는 사람들,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 아니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 알아둡니다. 동그라미 2번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의 내용인데 22회 때 출제됐어요. 5가지 대해서 알아두시고, 자, 국가 물류 현황 조사가 있다면 이번에 지역도 있겠죠.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 있습니다. 법chế 구조되어 있고요. 시도지사는 주어는 시도지사예요. 아까는 국장 또는 해장이었죠. 시도지사는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 경로, 물류시설, 장비 현황, 이용 실태 등등등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는 그 밑에죠. 시군구. 전문기관 활용할 수 있고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조사 지침 작성은 누가?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거. 그 밖에 물류 개선 조치 요청도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페이지 가면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국가물류 기본계획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조사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스 2번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상당히 중요하고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법률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5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립권자 누군지, 수립의 주기, 몇 년 단위로 하는지, 숫자잖아요. 이건 주어고 이건 숫자죠. 근데 수립의 내용이 뭔지, 수립에 포함되는 어떤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뭔지 10몇 가지씩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라든가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 절차에는 행정행위와 같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다른 관계, 다른 타예요. 타 법률과의 관계. 타 법률에 규정된 계획이죠. 타 계획.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한번 보도록, 다음 시간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바꿔서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페이지 국가물류 기본계획 법제 11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